안녕하세요. 부동산 뉴스를 내 맘대로 해석하는 박 대표입니다. 부동산 편법 증여는 왜 끊임없이 지속되는 걸까요? 부자들만의 대물림인가? 말만 들어도 좌절되는 단어들의 연속입니다. 언론이나 지인들을 통해 들으셨을 거예요. 이 미친 아파트 폭등으로 정부 관계처가 부동산 실거래 합동 조사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발표 결과가 나왔어요. 당연히 강남, 마포, 용산 등 고가 주택을 집중 조사했다고 하는데요. 거래 건수 상당 이상이 수상한 거래하는 결과가 나왔어요. 왜 이렇게 기분이 좋지? 왜 좋냐고요? 이런 편법 증여는 당연히 철퇴를 맞을 거니까요. 그래도 좋다고 한 겁니다. 이렇게 지속되는 조사에도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 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요. 고객들이 먼저 와서 이런 증여를 좀 편법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물어봐요. 그런데 저희가 그냥 모른 체 하면은 그냥 나가시잖아요. 저희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그것을 또 붙이기도 해요. 우리나라만 그러겠어요? 전 세계적으로 세금을 정상적으로 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 분들이 누구한테 상담받을까요? 아님, 상담 말고 또 다른 누구가 그들에게 권유를 할까요? 본인들이 당사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생각 못 하셨다고요? 그런 부자가 아니에요. 물어볼 곳은 세무사, 그리고 세무전문 변호사. 그것보다 상담해도 돈이 안 드는 곳, 우리 호구 부동산 중개업소입니다. 그런데요, 부동산 중개업소는요, 세무에 관련된 내용을 큰 바운드리에서만 설명을 하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세무사법에 걸립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들은 세무사한테 상담을 받으라고 하고요. 일단 우리가 설명은 드리는데 만약 문서로 드리잖아요. 그것을 세무사한테 만약 이게 들어간다고 하면은 저는 세무사법에 처벌을 받아요. 그러니까 혹여나 중개업소에서 상담받을 때는요. 큰 그림까지는 설명을 드리지만은 문서까지 권유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손님들의 마음은 증여를 해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는 게 꽁돈이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뺏긴다고 하죠. 그런 느낌을 항상 받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편법 실력이 없으면 그냥 나가버립니다. 저희가 능력이 없다고. 그러니까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세무 공부를 해서 큰 바운드리에서 설명만 하는 게 아니라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요. 말로만요. 자료는 정말 제발 부탁하지 말아주세요. 저희도 계약을 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참 부끄럽습니다. 그럼 어떤 편법들이 있는지 잠깐 들러리 갈까요? 들어보면 별거 아니에요. 세무사분들이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거 아닙니다. 저 잘못하면 법에 저촉되니 이해해 주시고요. 보통 초짜분들이 증여를 하면서 걸리는 형태입니다. 그건 바로 가족끼리 돈이 어가거나 현금 위주로 거래하는 형태예요. 보통 제가 거래하는 세무사분한테 여쭤보면 절대 하지 말아야 하지만 꼭 물어본다면은 가족끼리는 계좌이체 등 동거래는 추적을 당하기 때문에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걸리겠죠. 그런데 혹여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어요. 현금으로 뺏어 주면 되겠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마음 먹으면요. 조사 들어가면 다 걸립니다. 이번 조사에서 걸린 것 중 이런 것들도 포함됐어요. 그럼 안 걸리는 방법 어쩌냐고요. 쉽지는 않지만 설명 못 드립니다. 왜냐고요? 불법이잖아요. 궁금하면 능력 있는 세무사분이나 공인중개사분한테 여쭤보세요. 여기서 설명드렸다가 저 쇠고랑 찹니다. 위에 설명드린 것은요. 늘상 벌어지는 일이에요. 부자들의 대물림이라고 할 수 있는 진짜 이 미성년자 부동산 거래 이것도 설명드리겠습니다. 태어나면서 주식을 가지고도 있고 부동산이야 마음만 먹으면 넘겨주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는 분들 중 존경스러운 분이 있어요.
제대로 세금 내고 강남 큰 건물 하나 아들한테 증여 주려고 강남 두 건물을 다 증여세 냈어요. 아들한테 정상적으로 증여하신 분도 이렇게 있답니다. 이렇게 돼야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100명 다, 거의 100명 중이면 100명 다. 왜 그렇게 세금을 내야 하냐고. 참 복잡하지만 상속과 증여는 어떤 차이가 있으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편법 증여를 할까요?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세무에서는 좀 뜻 자체가 틀려요. 상속은 어느 분이 돌아가셔서 별 수 없이 받는 거고요. 증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 목적이 중요하다면 세금을 많이 내라는 뜻입니다. 그냥 제 나름대로 해석한 거예요. 근데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틀리듯 살아온 것도 틀리잖아요. 각자의 생각이 있으니 사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일을 처리합니다. 걸리면 바보, 안 걸리면 능력자, 이렇게 생각하죠. 뉴스에 나온 이야기를 보면 한 미성년자가 10억짜리 집을 산다고 치자고요. 보통 전세나 대출을 낍니다. 최대한 많이 받아놔야 증여를 덜 낼 거 아니에요. 합법적으로는 이렇게 권합니다. 그런데 미성년자니까 대출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전세를 약 5억 정도 받는다 치자고요. 더 받을 수도 있겠지만요. 그럼 5억이면 증여세는 상당히 나옵니다. 금액 이야기는 못하는 거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그냥 부동산 계산은 어플 깔면요. 입력하면 바로 나와요. 그럼 세금 안 내려고 이런저런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가족들한테 현금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부모님한테만 받는 걸로 치면 세금이 상당히 나오니까 믿을 사람은 친족들이잖아요. 그분들한테 돈을 보내 증여 방식으로 세금을 줄인 거죠. 이런 식이면 거의 걸립니다. 전혀 다른 삼자라면 모를까요? 이건 진짜 완전 초짜입니다. 미성년자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보통 이럴 때 좀 아는 개업공인 중개사나 세무사분한테 물어보면 단박에 말씀드려요. 혹시 자녀가 미성년자인가요? 아니면 혹시 직장 다니시나요? 그리고 직장 다닌다면 몇 년째 다니시는지, 연봉은 어느 정도 되시는지 물어봅니다. 그것은 능력이 어느 정도 돼야 이런 거래를 해도 될까 말까인데, 미성년자는요, 마음먹고 세무조사 하면 거의 100% 걸려요. 그런데 현금 증여는 더 셉니다. 아마 이분들은 어마어마한 세금이 나올 거예요. 요즘 뉴스를 보니까 더 디테일해진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성년인 자녀에게 몇 억 정도 빌려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통 차용증 쓰고 하거든요. 그럼 거의 합법적입니다. 그런데 단 그 돈을 부모님 개인 사업자 대출로 받아가지고 빌려줬다고 해요. 빌려준 게 아니라 준 거죠. 그런데 대출금을 규정에 맞지 않게 썼다고 편법 증여로 보고 국세청에서 조사를 요청했다고 하네요. 완전 빼박인 거죠. 요즘은 정말 더 디테일하게 조용해요. 또 다른 사람은 개인 사업자 주택 매매 후 대출을 받아서 20억 대출을 받았대요. 근데 아파트 40억대를 구입했다고 하는데 사업자로서가 아니라 실소유자수로 대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주택 매매업 대출은요, 매매업을 위해 대출을 받는 것이 실소유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직접 거주했다는 의심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이번에 걸린 것 같아요. 이제는 실제 목적에 맞지 않게 돈을 빌리지 않거나 조금이라도 편법이 있다면 걸리는 세상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정상인 거예요. 이런 편법이 계속 있다면 그들만의 리그가 되지 않겠어요? 아무리 부동산 제재를 한다 해도 팔지 않고 자기네끼리 다주택으로 끼리끼리 갈 테니 말이죠. 공무원분들 좀 더 분발해 주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럼 정상적인 거래는 어떻게 하면 증여세를 줄일 수 있을까요? 세무서분한테 상담을 받으셔야 되겠지만 합법적으로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만약에 미성년자나 대학생 자녀분들, 즉
소득이 없는 분들이라면 그럼 대출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부동산을 구입할 때 중개업소에 중개수수료를 많이 주더라도 최대한 전세가 많이 들어간 부동산을 구입하는 게 낫습니다. 만약에 소득이 있는 자녀분들이라면 대출을 많이 끼고 월세나 전세 보증이 많이 들어간 부동산을 구입해야 합니다. 갈수록 IT가 발달되는 세상에서 한 번쯤에도 넘어갈 수 있겠지 하는 옛날 세상이 아니에요. 진짜 이거 리얼인데요. 제가 한 17년 정도 중개업을 하면서 진실로 느꼈던 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100% 실제 경험입니다. 제가 중개업을 시작했을 때 정부는 노무현 정부였습니다. 처음 일을 배울 때 중개업 선배님들, 그리고 세무사분들, 은행분들, 법무사분들과 모임을 하게 돼요. 부동산은 서로 섞여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 중 상속, 증여세, 양도소득세 이런 걸 탈세를 하지 못하니까 힘들다고 했습니다. 특히 세무사분이요. 하나가 안 되면 묶여있던 이들은 도미노 현상처럼 가니까요. 편법이 돼야 부동산이 난리칠 테니 서로 좋죠. 그런데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지금은 제 형님들과 모임에서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정부가 워낙 강력한 제재를 했다는 것을 그 후에 알았어요. 그때는 초보니까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가 들어오면서 판세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그동안 굶었는지 이쪽 관련 분들 누구나 말 안 해도 알겠죠. 이놈의 썩을 불법들이 진짜 판치는 세상이었습니다. 그게 거의 10년 가까이 말입니다. 솔직히 그들만한 리그였죠. 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 현장에서 안 느낄 수가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전 그때 초짜라 잘 느끼지 못했고 경험이 쌓이면서 알게 됐죠. 편법 증여만이었을까요? 진짜 수많은 불법들이 판치는 그런 세상이었죠.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싶어도 먹고 사는 게 힘들어 집을 구할 때 빼고는 중개업소에 들릴 수 없는 사람들 말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의 세상. 그런데 왜 정권이 바뀌고 나서 사그라들고 있을까요? 맛을 본 기독교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요. 중개업 운영하기는 솔직히 그때가 편합니다. 솔직히 경제적으로 더 낫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송충이에요. 그전 동영상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기득권들만 알맹이만 쏙 가져간 세상이었단 말입니다. 빈부격차는 더 심해졌습니다. 요즘 부동산 뉴스를 찾아보면요, 정부와 관련되어서 좋게 이야기하는 매체들이 거의 없어요. 진짜 다 부정적이에요. 그들 또한 기득권 아닐까요? 언제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하나하나 따지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투명한 사회는 서민들에게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줍니다. 왜곡된 뉴스를 듣고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부패가 쩌든 정권이 들어선다면 우리는 또 한 번 좌절을 맛볼 거예요. 눈을 부릅뜨고 진실된 뉴스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